일본이 20년간 170조를 쏟아부은 수소 전략이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단 8개월 만에 세계 최초 100% 수소 전소에 성공한 겁니다. 질소산화물 7품. 일본 목표치의 13분의 1이었습니다. 사우디, 독일, 호주가 72시간 만에 한국에 줄을 서기 시작했고, 일본의 수소정책실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터져나온 한마디, 한국의 기술 제휴를 요청해야 합니다. 170조를 책임진 남자의 입에서 나온 충격 고백,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14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경제산업성 본관 8층 대회의실. 오후 2시. 커튼 사이로 스며든 도쿄의 햇살이 길게 늘어진 회의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아직 뚜껑도 열지 않은 생수병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낮은 우웅거림만이 고요한 회의실을 채우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후지와라 다이스케입니다. 자원에너지청 수소정책실장으로 올해 57세가 되었습니다. 30년간 일본 에너지 정책의 한가운데서 살아왔고, 지난 8년간은 오직 하나, 일본의 수소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모든 것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 회의실에 긴급 소집을 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3일 전이었습니다. 한국 서부발전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전 세계 최초로 대형 LNG 발전소의 100% 수소 전소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출력 420메가와트, 연속 운전 96시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7품. 저는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검은 액체가 서류 위에 쏟아졌지만 닦을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 수소사업본부장 오쿠보 타케시가 팔짱을 낀 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70조엔이라는 돈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답게 그의 눈빛에는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급해서 소집이냐는 표정이었죠. 에네오스 수소개발부장 하세가와 유키는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보며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이와타니 산업 상무 나카지마 코에이는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서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도 그 뉴스를 봤을 것입니다. 에너지청 차장 이시카와 마사히로, 제 직속 상관이자 오늘 회의의 최고 직급자였습니다. 63세의 노련한 관료는 안경 너머로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관료 생활이 만들어낸 완벽한 포커페이스였습니다. 도쿄대 에너지공학과의 쿠도 신지 교수, 미쓰비시파워 기술이사 모리 켄타로, JOGMC 이사, 야마구치 토시오, 니케이 신문 에너지부 타나카 기자, 재무성 주계국 우에다 심의관,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미야자키 레이코, 경제산업성 정책조정관 사사키 마이, 애니디오 V사장, 와타나베 히로시, 도요타 수소전략실장 코바야시 유타, 일본 수소 전략의 핵심 인물 14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3일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뉴스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검증하고 계산을 반복하면서 도달한 결론은 하나였으니까요. 저는 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을 켜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 수소 전략 긴급 재검토 사망 선고.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쿠보가 팔짱을 풀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하세가와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미간 주름이 잡혔으며, 나카지마는 서류를 내려놓고 입을 벌렸습니다. 이시카와 차장만이 미동도 없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죠. 저는 일어서서 참석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30년 관료 인생에서 가장 힘든 문장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년간 170조엔을 투자해서 만든 일본의 수소 전략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3일 전 한국에 의해서입니다. 3초간의 정적, 그리고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오쿠보 본부장이었습니다.
의자를 밀치듯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죠. 후지와라 실장,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관자놀이에 핏줄이 불룩하게 튀어나왔고 주먹을 꽉 쥔 손이 테이블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170조엔입니다. 170조. 우리 가와사키 중공업만 해도 수소 사업에 8조엔을 쏟아부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액화수소 운반선을 만들었고 호주에서 일본까지 1만 킬로미터 수소 운송 루트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사망선고라고 부릅니까? 한국 발전소 하나가 수소를 태웠다고? 오쿠보는 저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실장, 당신이 그 전략을 설계한 거 아닙니까? 8년 전에 이 회의실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일본이 수소 패권을 잡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 전략을 부정합니까?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설계했습니다. 호주 갈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프로젝트, 브루나이에서 유기화학 수소 캐리어를 확보하는 사업,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블루 수소를 장기 계약하는 전략, 모두 제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하세가와가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데이터를 읽었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합시다. 한국이 태안에서 100% 전소에 성공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 하나의 발전소, 단 하나의 성공 사례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12개국, 38개 프로젝트에서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요. 발전소 하나의 기술 시연과 국가 단위의 에너지 인프라를 같은 선에 놓는 건 비약 아닙니까? 하세가와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은 오쿠보의 고함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죠. 실장님, 실례지만 한국의 뉴스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시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자격이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카지마 상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후지와라 실장, 나는 이와타니 산업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수소 충전소를 전국에 깔기 위해 매일 밤 11시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홋카이도 오지까지 달려가서 충전소 후보지를 직접 답사했습니다. 아내한테 1년에 생일도 한 번 못 챙겨줬어요.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방에 14명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바친 전략을 사망 선고라니.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합니까?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카지마의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쿠도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자 특유의 냉철한 어조였습니다. 후지와라 실장, 학자의 입장에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사망 선고라는 표현은 학술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수십 년에 걸친 장기 과정이며 단일 기술 시연으로 국가 전략의 사활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100% 전소에 성공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지만 그것이 일본의 170조엔 투자를 무력화한다는 논리적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는군요. 그는 손가락을 꺾으며 계속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수소 자체를 생산할 인프라가 없습니다. 둘째, 수소를 운송할 선박도 없습니다. 셋째, 수소를 저장할 터미널도 부족합니다. 발전소에서 수소를 태울 수 있다는 것과 수소 에너지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쿠보는 팔짱을 다시 끼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고 하세가와는 태블릿에 뭔가를 메모했으며 나카지마는 여전히 상기된 얼굴이었지만 쿠도 교수의 논리에 안도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모리 기술이사가 기술자다운 정밀함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충하겠습니다. 100% 수소 전소가 어려운 이유는 연소 속도, 역화, 질소 산화물 세 가지 때문입니다. 한국이 420메가와트급에서 성공했다 해도 그것을 다양한 터빈 모델에 범용, 적용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미쓰비시 파워만 해도 전 세계에 700기 이상의 가스터빈을 납품했는데 각 모델마다 연소 특성이 전부 다릅니다. 한 모델에서 성공했다고 나머지 699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무성 우에다 심의관이 안경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보며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후지와라 실장, 본론을 묻겠습니다.
지금 170조엔 예산의 집행 상황은 정상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 수치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망 선고 같은 수사적 표현은 재무성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저희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4대 0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고 그 시선 속에는 분노와 경멸과 의아함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쿠보가 비웃듯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실장님, 한국 뉴스 하나에 겁먹고 170조짜리 전략을 뒤집자는 건가요? 그러면 그 170조를 투자한 기업들은 어쩌라고요? 우리 가와사키 8조는, 에네오스 5조는, 이와타니 3조는 그 돈 다 물어내 줄 겁니까? 몇몇 참석자들 사이에서 가벼운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한국이 해낸 것이 단순히 발전소 하나에서 수소를 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3일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30년간 관료로서 수많은 회의를 진행해왔지만 오늘의 제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오쿠보 본부장님, 170조엔 투자가 아깝다는 말씀, 당연합니다. 하세가와 부장님, 38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카지마 상무님, 35년간 바치신 열정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쿠도 교수님, 공급 인프라 없이 발전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는 논리도 맞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거대한 숫자 하나였습니다. 4200기.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LNG 발전소의 수입니다. 미국의 1900기, 유럽의 600기, 아시아의 1100기, 중동의 400기, 그 밖의 지역의 200기. 이 발전소들의 총 자산 가치는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350조 달러, 약 5경 2천조엔에 달합니다. 저는 참석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8년 동안 이 발전소들에 공급할 수소를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호주에서 갈탄을 캐고, 사우디에서 블루 수소를 계약하고, 브루나이에서 캐리어 기술을 실험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수소를 가져오면 이 4200기의 발전소에 그냥 넣으면 됩니까? 회의실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모리 기술이사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고 쿠도 교수의 펜이 멈췄습니다. 오쿠보가 즉시 받아쳤습니다. 당연히 그냥 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혼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천연가스에 수소를 30% 섞어서 태우는 거요. 일본은 이미 30% 혼소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30% 혼소. 그것이 지금 우리가 도달한 최대치입니다. 저는 스크린에 새로운 수치를 띄웠습니다. 2050년 넷제로 목표를 기억하십니까? 탄소 배출 제로입니다. 30% 혼소로는 탄소 배출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70%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넷제로는 100% 제거를 의미합니다. 30% 감축이 아닙니다. 하세가와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그건 단계적으로 올리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30%에서 50%로, 그 다음 70%로. 기술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일본은 그 로드맵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세가와 부장님, 그 로드맵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30%에서 50%로 올리는데 예상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년입니다. 50%에서 70%는 추가 8년, 70%에서 100%는 기술적 돌파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제가 직접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8개월 만에 60%에서 100%까지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한 길을 8개월 만에 끝내버린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분노의 침묵이 아니라 불안의 침묵이었죠. 오쿠보가 다시 입을 열려 했지만 그 순간 미야자키 레이코 수석연구원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수소 연소 시뮬레이션을 담당하는 그녀는 이 방에서 수소 연소 기술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었죠. 한국이 달성했다는 질소산화물 7팸, 이 수치가 정확합니까? 우리 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서는 100%, 수소 전소 시 질소산화물을 100팸 이하로 낮추는 것도 극도로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팸이라면 그건 우리의 시뮬레이션 모델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야자키 연구원, 제가 3일 동안 잠을 못 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 발표 자료를 입수해서 데이터를 3번 교차 검증했습니다. 7팸은 사실입니다. 미야자키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에 뭔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그녀의 반응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기술을 아는 사람만이 보이는 반응이었습니다. 7팸이 어떤 의미인지를 본능적으로 이해한 것이죠. 하지만 나머지 13명의 표정은 여전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오쿠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질소산화물이 7이든 70이든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수소가 없어요. 만들 곳도 없고 실어나를 배도 없고 저장할 탱크도 없습니다. 발전소에서 수소를 태울 수 있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동차 엔진은 끝내주는데 연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왜 170조를 투자했습니까? 수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석유 시대의 유전을 가진 나라가 이겼고 가스 시대의 파이프라인을 가진 나라가 이겼습니다. 수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을 장악한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게 에너지 패권의 본질이에요. 참석자들이 다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야마구치 이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JOGMEC에서 호주 수소 프로젝트를 직접 총괄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 라트로브 밸리에서 갈탄으로 수소를 추출하는 사업에만 4년을 쏟았습니다. 현지 정부와의 협상, 환경 규제 대응, 인력 확보. 한 걸음 한 걸음이 피와 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사망 선고라고 부르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의 눈가에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극도로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14개의 시선 중 우호적인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야자키조차 메모에 집중하며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니케이 신문 타나카 기자가 수첩을 들며 물었습니다. 후지와라 실장님, 이 자리의 발언은 기사화가 가능합니까? 수소정책실장이 자기 전략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 내일 조간 일명감입니다만. 그 말에 이시카와 차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타나카 기자, 오늘 회의는 비공개입니다. 기사화는 삼가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후지와라 실장, 방금까지 들은 발언은 당신의 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기술적 성과를 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왜 170조엔 전략의 사망 선고가 되는지 설명이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회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시카와 차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같은 조직에서 함께한 상관이었기에 저는 알고 있었죠. 그도 불안한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 없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차장님,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10분 안에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제가 왜 사망 선고라는 표현을 썼는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시카와 차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안경 너머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오쿠보가 팔짱을 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10분이요? 170조엔짜리 전략을 뒤집으려면 최소 170시간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몇몇 참석자들 사이에서 가벼운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LNG 발전소 4200기의 분포도가 펼쳐졌고 그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4200기를 누가 살릴 수 있는가?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목덜미를 스쳤고 손에 쥔 리모컨에서 제 땀이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수소를 어디서 가져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소를 어디서 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170조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창밖으로 카스미가 새키의 오후 햇살이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14명은 각자의 자리에서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이제 막 시작될 긴 싸움의 첫 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의 상대는 이 방 안에 14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은 30년간 일본 에너지 정책을 지배해온 하나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공급을 장악하면 이긴다. 그 신화를 오늘 이 자리에서 깨뜨려야 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누르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세계 지도였습니다. 빨간 점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죠. 미국 동부 해안을 따라 유럽 대륙 전역에 동남아시아에서 중동까지 4,200개의 빨간 점이 지구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빨간 점 하나하나가 LNG 발전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며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 발전소들은 하나같이 천연가스를 태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인류 문명의 전력을 책임져 온 시스템입니다. 쿠도 교수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끼어들었습니다. 후지와라 실장,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본론으로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커다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2050년 넷제로.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2050년까지 전 세계 195개국이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이유는 이미 탄소국경 조정제도를 시행 중이고 탄소세는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세가와가 태블릿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로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선두에 서서요. 저는 하세가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세가와 부장님, 그렇다면 한 가지만 답해 주십시오. 2050년 이후에도 천연가스를 태울 수 있습니까? 하세가와의 펜이 멈췄습니다. 물론 안 되죠. 넷제로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4,200기의 LNG 발전소는 2050년에 어떻게 됩니까? 회의실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새로운 수치를 띄웠습니다. 발전소의 설계 수명은 보통 35년에서 40년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발전소 중 상당수가 아직 20년, 30년은 더 가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2050년 이후에는 천연가스를 태울 수 없습니다. 탄소세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고 환경 규제가 사실상 가동을 불허할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의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4,200기의 총 자산 가치 350조 달러. 이것이 한순간에 0이 되는 것입니다. 나카지마 상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건 좌초자산 문제 아닙니까? 석탄 발전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이야기도 아닌데 그게 왜 우리 수소 전략의 문제가 됩니까? 저는 나카지마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카지마 상무님,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석탄 발전소의 좌초자산 규모는 약 30조 달러였습니다.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웠죠. 한국에서는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 보상금만 수조 원이 들었고 독일은 석탄 퇴출을 위해 400억 유로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LNG 발전소의 좌초자산 규모는 석탄의 10배가 넘습니다. 350조 달러. 이 자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연금 펀드입니다. 보험 회사입니다. 국가 전력 공기업입니다. 수억 명의 노후 자금이 이 발전소들에 묶여 있습니다. 우에다 심의관이 처음으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재무성 출신답게 숫자의 의미를 즉각 파악한 듯했죠. 후지와라 실장, 350조 달러가 좌초된다면 그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충격인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우에다 심의관님. 그래서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칠판에 두 줄을 적었습니다. 첫째, 4,200기를 전부 폐쇄하고 새 발전소를 짓는다. 비용 추정치, 최소 500조 달러. 소요 기간, 발전소 한 기당 7년에서 10년. 현실적으로 2050년까지 불가능합니다. 둘째, 2050년 넷제로를 포기한다. 하지만 이건 국제법 위반이고 탄소세 폭탄을 막겠다는 뜻이며 지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석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아까까지의 조롱과 비웃음은 사라졌고 불편한 침묵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쿠보가 인상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후지와라 실장, 당신이 말하는 건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소를 확보해서 발전소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오쿠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쿠보 본부장님, 방금 발전소에 넣으면 된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어떻게 넣으실 겁니까? 오쿠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혼소로 넣으면 30% 혼소로는 넷제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방금 확인했습니다. 100% 수소 전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 LNG 발전소에 수소를 100% 채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리 기술이사가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폭발합니다. 수소는 천연가스보다 연소 속도가 8배 빠르고 화염 온도가 150도 이상 높으며 분자 크기가 작아서 미세한 틈으로도 누출됩니다. 역화 현상이 발생하면 연소기가 파괴되고 최악의 경우 터빈 전체가 날아갑니다. 저는 모리 기술이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리 이사님이 방금 우리의 딜레마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정리된 다이어그램을 띄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 세계 4,200기의 LNG 발전소가 있습니다.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이 발전소들을 수소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 짓자니 500조 달러와 수십 년이 필요하고 기존 발전소에 수소를 그냥 넣으면 폭발합니다. 혼소는 30%가 한계이고 넷제로는 100%를 요구합니다. 저는 참석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수소를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그것을 안전하게 태울 발전소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는 170조를 들여 연료를 확보했지만 정작 그 연료를 태울 엔진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쿠보의 인상이 더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엔진을 한국이 만들어버렸습니다. 회의실에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쿠보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한국이 발전소 하나에서 수소를 태웠다고 해서 그게 전 세계 4,200기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까?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쿠보 본부장님, 한국이 한 것은 수소를 태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발전소의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한 것은 레트로핏입니다. 루카스가. 죄송합니다. 모리 이사님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레트로핏이라고요? 기존 설비를 개조한다는 뜻입니까? 정확합니다. 저는 구조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LNG 발전소는 여러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터빈, 발전기, 냉각 시스템, 제어 장치, 송전 설비, 그리고 연소기. 한국은 이 중에서 연소기 하나만 교체했습니다. 모리 기술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터빈 전문가인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한 것이 분명했죠. 잠깐만요. 연소기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고요? 터빈도, 발전기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터빈 그대로, 발전기 그대로, 냉각 시스템 그대로, 송전망 그대로, 오직 연소기만 수소 전용으로 새로 설계한 것으로 교체한 겁니다. 모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소 연소 온도는 천연가스보다 150도 이상 높아요. 연소기만 바꿔봤자 터빈이 그 열을 견딜 수 없습니다. 블레이드가 녹아내리거나 변형됩니다. 게다가 역화 문제는 연소기뿐 아니라 배관 전체의 문제이고 수소 분자는 워낙 작아서 기존 배관의 미세한 이음새로도 누출됩니다. 연소기 하나 바꿔서 될 일이 아닙니다. 쿠도 교수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리 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 수소 전소를 위해서는 연소기뿐 아니라 터빈 블레이드의 내열 코팅, 냉각 채널 재설계, 배관 소재 교체, 제어 알고리즘 전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발전소 전체를 뜯어고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부품 하나 갈아 끼운다는 식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쿠보가 힘을 얻은 듯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거봐요. 전문가들도 불가능하다고 하잖습니까? 한국이 뭘 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연소기 하나 바꿔서 100% 전소가 된다. 말이 됩니까?
그때 미야자키 레이코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미야자키는 메모장을 내려다보며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모리 이사님 말씀도 맞고 쿠도 교수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그들은 일반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쿠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미야자키 연구원, 무슨 뜻입니까? 미야자키는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아까 후지와라 실장님이 말씀하신 질소산화물 7팸, 이 수치가 핵심입니다. 우리 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서 100% 수소 전소시 질소산화물은 최저 90팸 수준이었습니다. 국제 환경 기준치가 200팸이니까 90팸이면 훌륭한 성적이죠. 하지만 7팸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7팸을 달성하려면 기존의 단일 연소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 추정으로는 한국이 다층 연소 시스템, 그러니까 연소기 내부를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단계별로 온도와 압력을 다르게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1차 구역에서 낮은 온도로 예열하고 2차에서 점진적으로 올리고 3차에서 완전 연소를 달성하는 방식이요. 이렇게 하면 급격한 온도 상승 없이 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터빈에 가해지는 열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모리 기술이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단순한 회의가 아닌 기술적 호기심이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이었죠. 다층 연소라.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각 구역 간의 연소 전이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게 핵심 난제입니다. 한 구역이라도 불안정해지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거든요. 미야자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7빔이라는 결과가 놀라운 겁니다. 각 구역의 연소 전이를 완벽하게 제어했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단순히 하드웨어 교체가 아니라 연소 과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회의실의 미묘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기술 전문가인 미야자키의 발언은 무게가 달랐습니다. 오쿠보가 즉시 반격했습니다. 미야자키 연구원, 일리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가능하다는 건 다릅니다. 한국 발표 자료만 보고 판단하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자기네 기술을 과장 발표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야자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장이라면 7빔이 아니라 50빔이나 30빔으로 발표했을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극단적입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적당히 하지 저렇게까지 낮출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저 숫자의 이상함이 진실일 가능성을 높인다고 봅니다. 오쿠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듯했죠. 하세가와가 냉정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치더라도 경제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소기 교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새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하세가와 부장님, 좋은 질문입니다. 비교해 보시죠. 화면에 두 개의 숫자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새 수소 발전소 건설 비용. 발전소 한 기당 약 1조 2천억 엔. 건설 기간 7년에서 10년. 4,200기 전부 교체 시 총비용 약 5천조 엔. 레트로핏 방식. 연소기 교체 비용 한 기당 약 150억 엔. 교체 기간 5개월에서 8개월. 4,200기 전부 교체 시 총비용 약 63조 엔. 우에다 심의관이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80분의 1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천조 엔 대 63조 엔. 비용만 80분의 1이 아닙니다. 시간도 비교가 안 됩니다. 새 발전소 7년, 레트로핏 8개월. 게다가 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기 점검 기간에 연소기를 교체하면 되니까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산이, 아니, 우에다 심의관이 안경을 벗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만약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기술 성과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판을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오쿠보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우에다 심의관, 만약이라고 하셨잖아요. 아직은 만약입니다. 저는 오쿠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쿠보 본부장님, 그 만약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부터 한국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타임라인을 띄웠습니다. 올해 초 한국 서부발전은 태안 화력발전소 9호기에서 첫 번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60% 수소 혼소였습니다. 하세가와가 끼어들었습니다. 60%요? 우리가 30%도 안정화하는데 3년 걸렸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무리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저는 화면에 두 가지 방식을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접근. 기존 연소기를 소폭 개조해서 수소 비율을 조금씩 올린다. 10%, 15%, 20%, 25%, 30%. 안전하고 신중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각 단계마다 검증에 1년씩 걸리고 30%를 넘어가면 기존 연소기의 구조적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국의 접근. 처음부터 연소기를 완전히 새로 설계합니다. 기존 터빈의 제약 조건을 먼저 분석하고 그 제약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수소 전용 연소기를 역설계합니다. 모리 기술이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역설계라고요? 터빈 사양에 맞춰서 연소기를 설계했다는 겁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모리 이사님, 이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소기를 먼저 만들고 발전소에 맞추려 했습니다. 한국은 발전소를 먼저 분석하고 연소기를 거기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터빈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온도, 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압력, 제어 시스템의 응답 속도, 이 모든 제약 조건을 입력값으로 놓고 그 안에서 최적의 연소 구조를 찾아낸 겁니다. 모리가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적대에서 호기심으로, 호기심에서 경탄으로. 저는 타임라인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2월, 첫 점화, 60% 혼소, 연소 안정성 확인, 온도, 압력, 진동 모두 정상 범위.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60% 연속 운전을 실시하면서 수백 가지 변수를 기록했습니다. 외기 온도에 따른 연소 효율 변화, 부하 변동 시 화염 안정성, 습도에 따른 질소산화물 변동, 야간과 주간의 성능 차이, 실험실이 아닌 실제 발전소에서 실제 전력망에 연결된 상태로 데이터를 쌓아간 겁니다. 야마구치 이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3개월이면 충분한 데이터가 뭐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 이상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AI 기반 실시간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센서 3,800개를 연소기에 부착하고 초당 5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머신러닝으로 패턴을 분석했죠. 사람이 1년 걸릴 분석을 3개월 만에 끝낸 겁니다. 와타나베 부이사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애니디오에서도 AI 연소 최적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뮬레이션 단계입니다. 실제 발전소에 적용한 건 한국이 처음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타임라인의 다음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5월, 한국은 혼소율을 78%로 끌어올렸습니다. 쿠도 교수의 펜이 다시 멈췄습니다. 78%요? 네. 이 구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수소 비율이 70%를 넘으면 연소 특성이 완전히 바뀝니다. 천연가스 주도 연소에서 수소 주도 연소로 전환되는 임계점이거든요. 연소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역화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5월 초 78% 혼소 시험 중에 역화 징후가 감지되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연구진은 즉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연소기 노즐 각도를 0.3도 조정하고 연료 분사 압력을 2% 올렸으며 냉각 공기 유량을 미세하게 재설정했습니다. 그리고 5일 후 다시 시도해서 안정화에 성공했죠. 모리 기술이사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노즐 각도 0.3도라. 그 정밀도면 가공 공차가 0.01mm 수준인데 저는 모리의 중얼거림을 들었지만 말을 이어갔습니다. 6월과 7월 78% 연속 운전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00% 수소 전소.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천연가스는 완전히 제거됩니다. 오직 수소만으로 420메가와트 터빈을 돌리는 것입니다. 연소 속도 8배, 화염 온도 150도 상승, 역화 위험 극대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대형 발전소에서 성공하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독일 프라우노퍼 연구소는 실험 중 역화로 연소기가 파손되었습니다.
미국 GE의 시범 사업은 연소 불안정으로 터빈 효율이 30%나 떨어졌고요. 영국의 한 프로젝트는 질소산화물이 기준치의 3배를 넘겨서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9월 12일 한국태안화력 9호기 점화.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오쿠보조차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출력 420메가와트, 연속 운전 96시간, 터빈 효율 98.7%, 연소 안정성 정상 범위, 그리고 질소산화물 7흄.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세계 환경 기준치 200흄의 30분의 1입니다. 일본 목표치의 13분의 1입니다. 미야자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7흄이면 공기 중의 자연 질소산화물 농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사실상 제로 에미션이라고 봐야 합니다. 모리 기술이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8개월이요. 60%에서 100%까지 8개월. 우리가 30%에서 50%로 가는데 12년을 잡았는데. 회의실이 무너지듯 조용해졌습니다. 나카지마 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후지와라 실장,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3일 동안 교차 검증한 결과입니다. 한국 서부발전의 공식 발표 데이터, 국제에너지기구의 확인 보고서, 그리고 저의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한 현장 데이터, 3가지 소스 모두 일치합니다. 오쿠보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당혹감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에는 아직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이시카와 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후지와라 실장, 기술적 성과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답해 주십시오. 왜 일본은 이 방향을 선택하지 못했습니까? 우리에게도 미쓰비시 파워가 있고 산업기술종합연구소가 있으며 세계 최고의 터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한 건 아니었을 텐데.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차장님,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책회의에서 개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었으니까요. 제 아버지, 후지와라 겐조는 통산성에서 35년간 에너지 정책을 담당한 관료였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시카와 차장은 눈을 가늘게 떴고 나카지마 상무는 고개를 들었죠. 통산성, 지금의 경제산업성의 전신에서 35년. 그것만으로도 어떤 무게인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1970년대 아버지는 오일 쇼크 이후 일본의 에너지 자립 전략을 설계하는 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매일 밤 집에 와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식탁에 앉아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어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이스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기술로 이겨야 한다. 남이 안 되는 걸 우리가 해내는 것, 그게 일본의 길이다. 저는 그 말씀을 평생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경제산업성에 들어온 것도, 에너지 정책에 매달린 것도, 수소 전략을 설계한 것도 모두 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관료들과 기업 임원들로 가득한 이 딱딱한 공간에 한 아들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서재에서 에너지 관련 서류를 읽으셨죠. 장례를 치르고 서재를 정리하는데 오래된 서류 뭉치 사이에서 메모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런 종이에 연필로 적힌 글씨.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메모입니다. 날짜는 적혀 있지 않지만 종이의 상태로 보아 적어도 2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메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자립의 본질은 자원 확보가 아니다. 자원을 쓰는 방식의 혁신이다. 공급을 주면 이긴다는 착각을 버려라. 공급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 하지만 사용 구조의 혁신은 대체할 수 없다. 일본이 가야 할 길은 연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연료를 쓰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회의실이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메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메모를 3년 전에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급을 쥐면 이긴다는 착각이라니 아버지가 뭘 잘못 쓰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170조엔 규모의 수소 공급망 확보 전략을 설계한 뒤였으니까요. 공급이야말로 패권의 핵심이라고 저 스스로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3일 전 한국의 뉴스를 보는 순간 이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20년 전에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에너지 패권의 진짜 승부처가 공급이 아니라 사용 구조라는 것을요. 나카지마 상무의 눈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수소 충전소에 인생을 바친 그도 아버지 세대의 무게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메모를 다시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라면 일본이 가야 했던 길은 한국이 간 길이었습니다. 자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쓰는 방식을 바꾸는 것, 기존 발전소를 살리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 레트로핏.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일본에는 그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미쓰비시 파워의 터빈 기술,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연소 시뮬레이션, 애니디오의 연구 인프라,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방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쿠도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왜 그 방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급이 먼저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석유시대, 가스시대의 성공 방정식을 수소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자원을 확보하고 운송 루트를 만들고 저장 시설을 짓는다. 그것이 패권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메모를 천천히 접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소는 석유가 아닙니다. 석유는 특정 지역에만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을 장악하면 독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수소는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 만들 수 있습니다. 공급의 독점이 불가능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수소시대의 패권은 공급이 아니라 사용 구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시카와 차장이 천천히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후지와라 실장, 당신의 아버지는 통산성에서 어떤 직책이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원에너지청 석유부장이셨습니다. 오일 쇼크 때 일본의 비축유 전략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이시카와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석유 비축의 아버지가 공급을 쥐면 이긴다는 착각을 버리라고 했다. 역설이군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공급을 다루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공급의 한계를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로 가득하던 공간에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세대의 고민이 스며든 순간이었죠. 사사키 정책조 정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지와라 실장님의 아버지가 보셨다면 지금 상황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늦지 않았다. 방향을 바꿔라. 감정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쿠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후지와라 실장,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의 메모도요. 하지만 감정과 현실은 다릅니다. 그는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기술적 성과를 냈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100% 전소, 7뱀, 레트로핏.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게 시장에서 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기술이 있다고 팔리는 건 아닙니다. 특히 에너지 산업처럼 보수적인 시장에서는요. 그는 손가락을 꺾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검증되지 않은 한국 기술을 선뜻 도입할 것 같습니까? 발전소 하나가 멈추면 도시 하나의 전기가 끊기는 겁니다.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한국산 연소기로 갈아 끼우겠다고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저는 오쿠보의 말을 끝까지 듣고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오쿠보 본부장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태안전소 성공 이후 지난 72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입니다. 저는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 기술협력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우디는 현재 자국 내의 LNG 발전소 23기를 가동 중이며 2030년까지 수소 전환을 완료한다는 비전 2030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레트로핏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야마구치 이사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JOGMEC에서 사우디 수소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그에게 이 뉴스는 직격탄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독일 지멘스 에너지,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와 수소 전소 연소기 공동 개발 MOU 체결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멘스는 전 세계에 1200기 이상의 가스터빈을 납품한 회사입니다. 그 지멘스가 자체 기술 개발이 아니라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한 겁니다. 모리 기술이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지멘스가요? 지멘스가 한국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 한국의 수소 발전 기술 도입을 타진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야마구치 이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호주 빅토리아주라면 우리가 갈탄 수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JOGMEC 4년간 공을 들인 프로젝트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호주가 한국에 따로 연락을 했다고요? 저는 야마구치 이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야마구치 이사님, 호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호주는 일본에 수소를 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그 수소를 제대로 사용할 발전소가 없다면 호주의 수소는 어디로 갑니까? 한국은 수소를 100% 태울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수소를 사줄 수 있는 곳에 가는 게 당연합니다. 야마구치 이사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 있었습니다. 4년간 피와 땀을 쏟은 프로젝트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네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한국의 수소 전소 기술에 대한 기술 검증팀 파견을 검토 중이라는 내부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 수소 허브 프로그램에 80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는데 한국의 레트로핏 방식이 적용 가능한지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코바야시 실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요타 입장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국이 발전소 시장을 장악하면 수소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코바야시 실장님,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한국의 레트로핏 기술이 전 세계에 퍼지면 수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수요가 늘면 수소 가격이 내려갑니다. 수소 가격이 내려가면 수소차의 연료비도 떨어지죠. 도요타의 미라이에게는 오히려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 수소 수요를 만들어낸 것이 도요타가 아니라 한국이라면 수소 시장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코바야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다섯 번째 항목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가 어제 발표한 긴급 보고서입니다. 화면에 보고서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수소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한국의 레트로핏 기술이 4,200기의 좌초자산을 구할 수 있는가? 저는 보고서의 핵심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국의 100% 수소 전소 기술은 전 세계 LNG 발전소, 좌초자산 문제에 대한 유일한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이 기술이 상업적으로 검증된다면 수소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은 수소를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라 수소를 사용하는 구조를 설계한 국가로 이동할 것이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오쿠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주먹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세가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카지마 상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72시간입니다. 한국이 100% 전소에 성공한 지 72시간 만에 사우디, 독일, 호주, 미국이 한국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쿠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쿠보 본부장님, 아까 기술이 있다고 팔리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진 건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4,200기의 LNG 발전소가 한국 기술 없이는 205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한국이 가진 시장 지배력입니다. 오쿠보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170조 엔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화면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시나리오 A. 일본이 170조 엔으로 수소를 확보한다. 하지만 그 수소를 태울 발전소 기술이 없다. 결국 한국에 기술 도입을 요청해야 한다. 수소는 일본이 가져오지만 시장의 주도권은 한국에 있다. 시나리오 B. 일본이 레트로핏 기술을 자체 개발한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8개월 전에 완성했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일본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필요하다. 그 사이에 전 세계 발전소 시장은 한국이 독식한다. 오쿠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C는 없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창밖으로 도쿄의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카스미가세키의 관청가에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고 회의실 안은 형광등 불빛만이 14개의 굳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시카와 차장이 천천히 안경을 다시 쓰며 물었습니다. 후지와라 실장, 당신이 제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장님, 제 제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이 회의실의 모든 사람을 침묵시킬 마지막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이 방에서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오쿠보 본부장을 가장 깊은 침묵 속으로 밀어 넣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하나의 표였습니다. 왼쪽에는 가와사키 중공업 수소 사업 포트폴리오라는 제목이, 오른쪽에는 각 사업의 현황이 적혀 있었죠. 오쿠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습니다. 자신의 회사 이름이 스크린에 뜬 것을 보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쿠보 본부장님, 가와사키 중공업의 수소 사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자산은 3가지입니다. 첫째, 세계 최초의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 영하 253도에서 수소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유일한 선박 기술입니다. 둘째, 호주에서 일본까지 1만 킬로미터 수소 운송 루트. 셋째, 고베항의 수소 하역 터미널. 오쿠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걸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가와사키의 수소 운송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본부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오쿠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와사키가 운반한 수소를 누가 사줍니까? 오쿠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의 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가와사키의 수소 운반선이 호주에서 액화수소를 싣고 옵니다. 고베항에 하역합니다. 그 다음은요? 그 수소는 어디로 갑니까? 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소용이었습니다. 발전소에서 천연가스의 30%를 섞어 태우는 용도. 하지만 30% 혼소 수요로는 가와사키가 구축한 대규모 운송 인프라의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운반선 한 척을 운항하는 비용이 연간 수백억 엔인데 30% 혼소로는 그 비용을 회수할 만큼의 물량이 나오지 않거든요. 오쿠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와사키의 수소 운반선 사업이 흑자를 내려면 전 세계 발전소들이 100% 수소 전소로 전환해서 대규모 수소 수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30%가 아니라 100%요. 그래야 운반선이 풀가동되고 운송 루트가 수익을 내고 터미널이 제 역할을 합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쿠보를 바라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쿠보 본부장님, 100% 수소 전소 기술을 가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오쿠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대형 LNG 발전소의 100% 수소 전소를 상업적으로 입증한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저는 스크린에 마지막 다이어그램을 띄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겠습니다. 가와사키의 수소 운반선은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 운반선이 실어 나른 수소를 대규모로 소비해 줄 발전소가 없으면 세계 최고의 운반선은 빈배로 바다를 떠돌게 됩니다. 오쿠보의 주먹이 테이블 위에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레트로핏 기술이 전 세계에 퍼지면 4,200기의 발전소가 100% 수소 전소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천문학적인 수소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 수소를 누가 운반합니까? 저는 오쿠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와사키입니다. 가와사키의 운반선 기술은 한국의 전소 기술과 결합할 때 비로소 진짜 가치를 발휘합니다. 한국이 수요를 만들고 가와사키가 공급을 운반하는 구조. 이것이 둘 다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쿠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분노에서 당혹으로
당혹에서 깨달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3초, 5초, 10초. 오쿠보가 천천히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가에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후지와라 실장.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함이 아니라 나직한 탄식에 가까웠죠. 우리 가와사키는 8조 엔을 투자해서 세계 최고의 수소 운반선을 만들었습니다. 영하 253도에서 수소를 운반하는 기술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을 세계에 증명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운반선은 수소를 실어 나를 수는 있지만 수소를 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배달 트럭을 만들어 놓고 정작 그 짐을 받아줄 가게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쿠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제휴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관통했습니다. 170조 엔을 책임지는 남자가 한국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세가와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에네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확보한 수소 저장 인프라는 수요가 없으면 유지 비용만 쌓이는 부채가 됩니다. 한국이 수요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 5조엔 투자도 좌초자산이 되는 거예요. 나카지마 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5년간 수소 충전소를 깔면서 수소 시대가 오면 우리가 주인공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하려면 대규모 수소 생산이 필요하고 대규모 생산의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발전소급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그 수요를 만드는 기술이 한국에 있었다니.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쿠도 교수가 안경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자로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겠습니다. 저는 공급 인프라 없이는 에너지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지만 불완전했습니다. 공급과 사용은 동전의 양면이고 한국은 우리가 놓친 나머지 반쪽을 먼저 완성한 것입니다. 모리 기술이사가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미쓰비시 파워는 전 세계에 700기 이상의 가스터빈을 납품했습니다. 그 700기가 수소로 전환되어야 할 날이 올 텐데 우리가 그 연소기를 자체 개발하려면 솔직히 5년은 걸릴 겁니다. 한국은 8개월 만에 해냈고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술자로서 자존심이 상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야마구치 이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JOGMC은 호주에서 4년간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수소가 일본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면 호주 정부는 다른 파트너를 찾을 겁니다. 이미 한국에 연락을 한 것이 그 증거죠. 우리가 먼저 한국과의 협력 구도를 만들지 않으면 4년간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됩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2시간 전 14대 0으로 저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 둘씩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시카와 차장만이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시카와 차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63세의 노련한 관료는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오쿠보의 붉어진 눈과 하세가와의 내려놓은 태블릿, 나카지마의 숙인 고개, 쿠도 교수의 벗은 안경, 14명의 표정을 하나하나 읽은 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후지와라 실장. 네, 차장님. 아까 당신은 사망 선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그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시카와 차장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지금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오쿠보가 살짝 고개를 들었고 하세가와가 차장의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이시카와 차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망 선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단서입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고 카스미가세키의 관청가에 하나 둘씩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경제산업성에서 38년을 일했습니다. 후지와라 실장의 아버지 후지와라 겐조 부장과 같은 시기에 이 건물에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 때 밤새 대책 회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겐조 부장은 그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공급에 매달리면 진다. 사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요.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시카와 차장이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차장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겐조 부장의 충고를 그때 우리가 더 귀담아 들었더라면 오늘 이 회의는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다시 참석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170조엔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170조엔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구축한 수소 공급망은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호주의 수소 생산 시설, 가와사키의 운반선, 에네오스의 저장 터미널, 이와타니의 충전 네트워크. 이것들은 쓸모 없어진 게 아니라 아직 연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시카와 차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소를 가져오는 길은 이미 닦았습니다. 이제 수소를 태우는 구조를 완성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하든 한국과 협력하든 방법은 찾아야 합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후지와라 실장,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저는 일어섰습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장님, 3가지를 제안합니다. 저는 스크린에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째, 한국과의 기술 협력 채널을 즉시 개설합니다. 한국의 레트로픽 기술과 일본의 수소 운송 기술을 결합하면 세계 최초의 수소 에너지 통합 솔루션이 됩니다. 한국이 엔진을 만들고 일본이 연료를 나르는 구조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분업입니다. 오쿠보가 나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미쓰비시 파워와 산업기술종합연구소를 중심으로 레트로픽 기술 자체 개발에 착수합니다. 한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만의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리 이사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모리 기술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8개월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면 3년 안에 프로토타입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미야자키가 덧붙였습니다.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 지원을 하겠습니다. 한국이 사용한 다층 연소 시스템의 원리는 이미 파악했으니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3번째 제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셋째, 170조엔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합니다. 공급 인프라에 편중된 투자를 사용기술적으로 재배분합니다. 새로운 투자 없이 기존 예산의 방향만 바꾸는 것입니다. 우에다 심의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재무성 입장에서는 신규 예산보다 기존 예산 재배분이 현실적입니다. 구체적 비율을 잡아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참석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14명의 얼굴. 2시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들이었습니다. 오쿠보는 두 손을 깍지 끼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분노도 비웃음도 사라진 자리에 사업가의 냉철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세가와는 태블릿을 다시 들고 한국 기술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냉소가 아니라 진지한 분석이었죠. 나카지마는 눈가를 닦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5년간 깔아놓은 수소 충전소가 쓸모 없어지는 건 아니군요. 한국 기술 덕에 수소 수요가 폭발하면 충전소 수요도 같이 늘어나니까. 코바야시 실장이 말했습니다. 도요타 미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가격이 내려가면 수소차의 미래도 밝아집니다. 한국이 발전 쪽 수요를 만들어주면 자동차 쪽은 우리가 지키면 됩니다. 사사키 정책조정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역할 분담이라는 거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은 수소를 태우는 기술을 만들었고 일본은 수소를 가져오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수소 시대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의 주도권은 한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은 대체 가능하지만 사용 구조의 혁신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메모에 적혀 있던 그대로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메모를 다시 꺼냈습니다. 공급을 쥐면 이긴다는 착각을 버려라. 저는 메모를 천천히 접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석유를 다루신 분이었습니다. 자원 확보가 전부였던 시대를 살면서 그 한계를 누구보다 먼저 깨달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일본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아버지의 메모는 서재에서 20년 넘게 잠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그 메모가 깨어났습니다. 이시카와 차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지와라 실장, 오늘 당신이 이 회의를 소집한 것은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방향 전환 계획서를 일주일 안에 제출하십시오. 내가 직접 장관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회의실의 시계가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5시간 동안의 회의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 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쿠보가 가방을 챙기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후지와라 실장.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아까 당신이 사망 선고라고 했을 때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자리에서 그 말을 해준 것이 감사합니다. 3개월만 더 늦었으면 한국이 전 세계 시장을 다 가져간 뒤에야 알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와사키의 운반선과 한국의 연속이 나쁘지 않은 조합이네요. 한국과의 협력 채널, 내가 직접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2시간 전에 저를 향해 170조엔의 분노를 쏟아내던 그 손이었습니다. 야마구치 이사가 다가와서 나직이 말했습니다. 호주 프로젝트, 한국과 3자 협력 구도로 재설계하겠습니다. 일본이 수소를 생산하고 가와사키가 운반하고 한국이 태우는 구조. 이게 되면 호주 정부도 다시 일본을 바라볼 겁니다. 미야자키가 노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실장님, 다층 연소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주 안에 초안을 잡겠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시카와 차장이 문 앞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후지와라. 네, 차장님. 겐조 부장이 살아계셨다면 오늘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관료로서 이 자리에서 올 수는 없었기에 깊이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회의실이 비워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텅 빈 테이블과 의자들, 스크린에 남아있는 마지막 슬라이드,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아버지의 메모. 저는 메모를 집어들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쿄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카스미가세키에서 시부야, 신주쿠, 로폰기까지 이어지는 불빛의 바다. 이 불빛들 하나하나가 전기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전기의 미래가 오늘 이 회의실에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메모를 가슴에 품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20년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창밖의 도쿄 불빛 너머로 저 먼 바다 건너편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태안화력 발전소에서는 아마도 이 순간에도 100%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7빔이라는 경이로운 숫자와 함께 수소 시대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연료를 먼저 확보한 나라가 이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연료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먼저 완성한 나라가 승자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일본은 20년간 170조엔을 들여 수소를 가져오는 길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8개월 만에 수소를 태우는 심장을 만들었습니다. 길을 먼저 깐 나라, 그리고 그 위를 달릴 심장을 먼저 만든 나라. 그 순서의 차이가 에너지 패권의 주인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경제산업성 건물을 나서며 차가운 도쿄의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전략을 써야 합니다. 170조엔의 방향을 바꾸는 계획서를. 그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을 것입니다. 수소 전략 2.0 공급에서 사용으로.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메모를 그대로 옮겨 적을 것입니다. 공급을 쥐면 이긴다는 착각을 버려라. 일본이 가야 할 길은 연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연료를 쓰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20년 늦은 출발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는 세계 최고의 운반선이 있고 세계 최고의 터빈 기술이 있으며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국이 만든 심장과 일본이 깔아놓은 길이 합쳐질 때 비로소 수소 시대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오늘 이 회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수소정책실장이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 에너지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